좀 얘기 좀 해줘야겠죠? 네. 좋아. 자, 수소 분자가 있는데 수소 분자가 그 몰리큘러 오비탈을 선형조합을 통한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은 이거죠. 짜잔, 짜잔. 이렇게. 그래서 H2니까 수소 분자니까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고. 맞나요? 그리고 이제 각각을 이제 어쨌건 이원자, 이원자 뭐 다른 원자니까 물론 화학적으로는 동종이지만 뭐 입자 자체는 다른 거니까 여기에다가 편의상 아래첨자로 얘는 A 원자, B 원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에서 가장 안정한 원자 오비탈은 뭐예요? S 오비탈이죠, 그렇죠? S 오비탈이어서 요 놈의 오비탈은 1s 오비탈의 A, 그리고 요 놈은 1s 오비탈의 B.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1.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선형조합 해보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몰리큘러 오비탈에서 요렇게 CA 파이 1SA CB 파이 1SB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있는 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각 AO의 파동함수를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AO는 뭐 줄임말이죠? 네, 원자 오비탈, 어토믹 오비탈을 줄임말입니다. 재원아 뭐 줄임말이라고요? 어토믹 오비탈 좋습니다. 그래서 A 원자의 1s 오비탈에 대한 어떤 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원자에 의한 s 오비탈에 어떤 수식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수식이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 그 뭐 참고로 이 1s 오비탈 수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4파이분의 1 루트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제로 ZR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Z는 뭘까요? Z는 뭐예요? Z는 원자 번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표시를 한 거고 수소니까 그냥 Z에 뭘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니까 Z에 그러니까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누구냐? 저 민석거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A0는 뭡니까? A0는 바로 대단해요. 잘했어요. 스무고스 대단해. 바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A0는 보호 반지름이라고 했죠. 대략 값이 52.9 피코미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2.9 피코미터를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A0 상수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 꼴이라고 하겠죠. 자, 당연히 이 꼴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수식이 있을 거고 그 수식을 A에도 B에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에도 B에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여기에서 바로 CA, CB는 각각의 상수. 그래서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 원자 오비탈의 파동함 수식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분자기도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해볼 것이냐? 뽀로뽀로뽀로뽀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4. 노멀리제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노멀리제이션.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지금 1학년들 지금 열심히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로 뭐예요? 어? 그렇지. 수고스. 이번에 전교 1등. 응? 성우 이번에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뒤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자,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규화죠. 선생님 혹시 1번 다음 4번인 게 아, 중간에 2, 3번은 그냥 뭐 중요하지 않게 그냥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 문제 보면 그 문제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점프해서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규화의 뜻이 뭐예요? 정규화의 뜻이 뭐예요? 정규화의 뜻이 뭐예요? 바로 봐. 모든 파동 함수의 다시 파동 바로 모든 확률 밀도 함수 모든 확률 밀도 함수를 전 우주에 대해 적분한 항상 1입니다. 항상 1입니다. 요걸 정규화라고 하고, 저 정규화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정규화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누구예요? 이 생각해낸 사람. 아니 도운 거스 벌써 자려고. 눈이 지금 코알라 같이 된대요. 예. 눈이 완전 귀여워요. 완전 사랑스러워요. 돈 힘내주세요. 알겠죠? 자, 이 생각 처음 한 사람 바로 막스 보온입니다. 막스 보온. 그래서 왜 본의 해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본의 해석? 네, 하여튼 그 막스 보온이라고 해서 초창기 양자역학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데, 자, 무슨 말이냐?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겁니다. 바로 인티그럴. 자, 적분한다고 했으니까 인티그럴. 그다음에 저기에 파이는 파인데 MO 몰리큘러 오비탈과 관련된 파동함수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몰리큘러 오비탈과 관련된 파동함수의 제곱. 이 제곱을 요만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파동함수가 아니고 파동함수의 제곱을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제곱을 전 우주에 대해 적분한다고 했죠. 전 우주. 그럼 전 우주에 대한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저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뒤에 뭐라 적으신 건가요? 이제 얘기해 주려고, 얘기하려고. 우리 현승거스 급하네 사람이. 그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 이제 읽을 때 그리스 알파벳 타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누구를 표기하는 그 문자 표기이기도 하냐면 그 토크예요. 토크 표현할 때 저 타우 표시를 쓰거든요. 그거를 이 양자역학에서 가져다가 다른 의미로 써요. 그래서 제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얘를 최적소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의미는
dx, dy, dz 요거를 d 타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축의 약간의 변이, y축의 약간의 변이, z축의 약간의 변이를 곱해서 부피의 약간의 변이를 d 타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 y, z가 각각의 축의 변화 길이잖아요. 길이를 3번 곱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부피가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d라고 쓴 건 큰 변화예요, 미소 변화예요? 미소 변화. 그러니까 요거는 미소 길이 변화, 길이 변화, 길이 변화인데 다 곱해 놓은 거니까 미소 부피 변화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스무거스 기억나요? 좋아요. 민서거스 기억나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자,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좌표를 설정할 때 이 최족소를 직교좌표계에서 최족소를 표현할 때는 dx, dy, dz가 되는 거고 이걸 다시 극좌표계로 바꾸면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가 되는데 원자 오비탈 할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 할 때 저거 중요하다고 내가 막 외우라 그랬었는데 그때 저 기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죠? 근데 이 정규화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원자 오비탈뿐 아니라 분자 오비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에도 분자 오비탈에도 제곱을 해서 확률 밀도 함수로 바꾼 다음에 저런 식으로 최적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적분을 할 때 도운거스 그러다가 쌍꺼풀이 3개가 되겠어요. 잘 보고 있는데. 정말요? 네. 도운거스 아까 있잖아요. 근데 봤는데 방금 도운거스 도운거스 하나도 안 적고 있어요. 다 적었어요? 보자. 근데 글씨가 이게 지금 제가 원래 글씨가 좀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나만의 나라로 가는 글씨 있잖아요. 봐봐. 원래 점점 나만의 나라로 가는 글씨. 나만의 나라로 가는. 그죠. 이거 돈 왜 이렇게 인생이 사이키델릭해? 말이야. 좋아. 알겠죠? 여러분 그 사이키델릭이란 말 알아요? 술을 너무 마시는데. 사이키델릭이란 말 알아요? 사이키델릭? 술 마약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이키델릭 이게 이제 그거 뭐냐면 영어 철자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이게 이제 어근을 분석하면 이게 정신을 이고요. 델릭이 이제 보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를 사이키델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이키델릭한 상태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뭔가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상태를 사이키델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이키델릭이라는 현상이 언제 유행했다? 1960에서 70년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로부터? 바로 인도요. 왜 인도냐? 인도는요 본투비 약인 나라입니다. 본투비 약. 여러분 인도 여행 시에 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 여러 개 있는 거 알아요? 대표적으로 인도 여행 시에 그 뭐냐면은 그 현지인이 주는 거 아무거나 먹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는 그 힌두교 때문에 5,000년 전부터 약을 일상생활에서 막 써왔어요. 약을. 그래서 인도에 있는 환각 물질은 3,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막 써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인도 음식에다 넣고 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뿅 간 사람들 막 도둑질 해가지고 다 훑어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인도는 거의 본투비 약인 나라예요. 본투비 약. 그래서 그 인도는 약의 전통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본투비 약인 인도의 약의 전통이 당연히 어디에도 영향을 줬겠습니까? 그게 바로 음악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음악.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도 음악은, 인도 음악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라비 상카라는 시타를 주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인도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음악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 음악의 전통 그 깊이와 그 내용은 모차르트, 베토벤 곱하기 100입니다. 아주 웃는데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뭐냐면 인도 음악가들에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도 음악가들에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그냥 뭐 좀 친해 이 정도 음악가예요. 인도 음악가들에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이런 서양 음악이 인도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었잖아요. 일본 30년 동안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의 음악이 일본 식민지하 3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훼손되고 더럽혀졌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일본에 의해서 더럽혀진 우리나라 음악.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예요, 트로트. 네,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는 어떻게 치는 게 트로트냐면요. 기본적으로 4박자가 흔한데 3박자로 쳐도 상관없어요. 라, 시, 도, 미, 파. 이 5개 음으로만 막 치면 우리가 아는 모든 트로트 노래가 다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라시도비파라는 이 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음계 이름이 뭐냐면 요나노끼 단음계예요. 이 음계 이름이 요나노끼 단음계예요. 자, 말을 보니 뭐 스웨덴 말 같아요, 뭐 독일어 같아요, 어느 나라 말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화성학 자체가 이거 일본 화성학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전통 화성이 아니라고요. 화성이 아니. 그리고 이 화성은 베토벤, 모차르트하고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일본의 엔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엔카를 구성하는 화성이 이 요나노키 단음계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음악가 일반 대중의 귀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트로트 듣고 전통가요라고 좋다고 와 역시 전통은 좋은 것이야. 전통은 개뿔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통 아니에요 트로트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트로트를 즐기는 사람을 뭐 욕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사실은 트로트 때때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힙합 즐기는 사람 힙합 즐기는 사람 그다음에 소울 즐기는 소울 그다음에 소울 포르투갈의 파두라는 음악 들어본 사람 아니면 프랑스의 그 샹숑 들어본 사람 네, 뭐냐면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그 탱고 아르헨티나 땅고 빠밤 빰빰 뽀뽀뽀뽀뽀 이게 이 땅고라는 음악 체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음악 즐길 수 있어요? 즐기면 안 돼요? 즐길 수 있죠. 하지만 힙합이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가요? 그 다음에 땅고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가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어도 즐길 수는 있지만 왜 트로트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즐길 수는 있지. 그리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걸로 뭐 경제생활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꼴랑 30년 동안의 그 식민지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국은 인도를 몇 년 식민지배했을까요? 100년이요. 100년.
그래서 영국에는 그래서 인도에는 영국식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국의 문화가 바늘 하나도 못 뚫고 들어간 분야가 그게 음악이에요. 음악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영국을 통한 서양 클래식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전혀 감흥을 느끼질 못해요. 전혀. 왜? 수준 차이 때문에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인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야? 뭐 이게 다야? 음악이 이렇게 단순해? 뭐 음악이 왜 이렇게 밋밋해? 해서 서양의 서양 클래식이 인도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도 음악의 깊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 뭐가 퍼집니까? 바로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이 퍼짐과 동시에 무엇이 재발견되었다? 인도 음악이 샥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밴드가 누구예요?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밴드. 그게 바로 비틀즈 이키마스. 근데 비틀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비틀즈의 앨범 중 최고의 앨범, 그리고 인류 역사상 나왔던 인류 역사상 대중음악의 최고의 앨범이 뭐예요? 인류 역사 최고의 대중음악 앨범. 인류가 만들어진 대중음악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손꼽히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게 바로 서전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예요. 라고 하는 비틀즈의 음반이 있습니다. 비틀즈 음반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대중음악 앨범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음악입니다. 70년대, 70년대 초반에 나온 음악인데 엄청납니다. 이 모든 노래가 바로 사이키델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키델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 70년대 비틀즈의 서전 페퍼 론리 하츠 클럽 밴드라는 이 노래 사이키델릭 풍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죠. 대표적인 노래가 뭐? 이거 되게 모르더라고. 우리나라 사이키델릭 노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버러버러버러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빰빰 뚜도돈 하면서 막 그거 있잖아. 뭐지? 그거 어떻게 하더라? 아름다운 강산 봄이 오면 봄이 가고 이런 노래 있거든요.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 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잘 봐요. 이 노래 만든 사람이 신중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니까 어느 대통령 때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1도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때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시기입니까? 조금 딱딱한 시기입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딱딱한 시기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노래 가사가 아름다운 강산일까요? 바로 이 상태에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중현과 그 밴드는 대마초를 잔뜩 흡입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이 산과 강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창작이 필요한 음악가에게 이런 정치 현실에서는 이거를 해야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이키델릭 음악의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음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름다운 강산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노래 멜로디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신중현이라는 작곡가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좋아요. 신나고 뭐 응원가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하고요. 근데 저 노래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는 청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우리의 도훈이가 굉장히 표정이 사이키델릭했기 때문이에요. 도훈아 좀 힘 좀 내요. 알겠죠?
힘 좀 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멜론에다가 아름다운 강산 되게 많은 뭐 이선희 이런 가수들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거 말고 진짜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몽환적이고 굉장히 퇴폐적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게 원래 원곡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뭐 하는 상태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해야 되겠어? 안 돼요? 안 해야 되겠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 시기에 대마초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대마초 하면 뭐 인생 나락가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시기에 대마초는 어떤 물질이었을까요? 합법이었습니다. 합법이었어요. 합법. 정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마초는 1960, 70년대 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마초는 어디서 같이 팔았냐면 담배 가게 옆에서 같이 팔았어요. 정말이에요. 합법이라서. 그리고 좋은 거는 담배가 몸에 좋게요? 대마초가 몸에 좋게요? 대마초가 몸에 훨씬 좋아요. 왜냐면 담배는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지만 그 대마초는 깨끗해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것 중 정말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담배는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대마초는 중독이 안 돼요. 중독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담배는 피면 이게 뭐냐면 그 뉴런 리셉터 수용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중독을 시키는데 대마초는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근데 해도 이게 뉴런의 수용체 변형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발암물질도 없죠. 그 다음에 발암물질도 없고 그 다음에 깨끗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중독도 안 되죠.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으로 하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담배는 되게 더러운 건데 대마초는 깨끗해요. 그래서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왜 대마초가 지금 불법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가 누구지? 자녀? 그리고 공주님과? 네, 그다음에 따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근영 씨라고 한 분 더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만 씨라고 계십니다. 지만 씨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딸 아들이거든요. 딸 아들인데 저 지만 씨가 지금으로 치자면 황태장관이에요. 지만 씨께서 좀 일탈을 즐기셨어요. 그래서 지만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형들이랑 어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대마초를 진뜩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보신 우리 황제께서 빡도신 거예요. 알겠어요? 이놈 새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참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때 대마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대마관리법을 1976년에 제정합니다. 그래서 대마관리법을 지정을 하고 저 황태자와 같이 대마를 했던 그 뭐냐면 그 가수들 있잖아요. 들을 전부 다 마약 왕으로 바꾸어서 마약 왕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구속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여기 이상한 거. 여기서 헌법 위반이 일어났죠. 뭐냐면 법은 제정한 어느 순간부터 처벌할 수 있어요. 이후부터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 법령은 그 이전의 것을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황제께서. 그래서 이 박지원 황태자님과 어울렸던 그 수많은 뮤지션들이 전부 다 마약왕들이 돼가지고는 다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감옥에 다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존나게 쳐맞고 막.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시기에 나온 음악이 사이키델릭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강산. 영국에서는 서전 페퍼 로니 하츠 클럽 밴드.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너 때문에! 너 나 힘 좀 내요. 알겠죠? 우리 도훈이. 갑자기 그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거 들어봐요. 노래 되게 좋아요. 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요. 그리고 이 노래도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자, 좋다. 힘내라.
자, 그래서 이 최적소를 직교좌표기에서는 이렇게, 극좌표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녀석을 이렇게 D타우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뭘 넣자는 얘기예요. 이걸 넣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이때 이 결과가 그래서 뭐가 되는 것? 1. 알겠죠? 그래서 1. 이 되는 이것을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정규화. 알겠죠? 그래서 1이 되기로 정한 거야. 그죠? 정한 거야. 그래서 이 1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전자를 혹은 관심의 입자를 무조건 발견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1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D타우니까 일종의 부피라고 했죠. 근데 부피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부피까지인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말로 어디를 뜻한다? 전 우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에 걸쳐 해당 입자를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내가 찾고 싶은 이 입자는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100%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1의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파동함수는 혹은 파동함수를 제곱한 확률 밀도함수는 이런 속성을 갖는다는 걸 정규화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선형조합의 결과를 여기에 넣어요. 자, 그럼 저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저 CA 제곱 인티그럴 파이 1SA 제곱 D 타우 더하기 CB 제곱 파이 1SB 제곱 D 타우 더하기 2 CA CB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1SA 파이 1SB D 타우. 자, 간단한 다항식 전개를 통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뭐 저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현승 알겠죠? 자, 이때 자, 어떤 파동함수 제곱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파동함수 제곱한 걸 확률 밀도함수라고 했죠. 이 말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현승 이거 얼마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1이네요. 버루버루버루버 요 또한 1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분자궤도 함수건 원자궤도 함수건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1이지만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도 뭐가 나와야 된다? 정규화로 1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얘를 바꿔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CA 제곱 CB 제곱 더하기 2CA CB의 인티그럴 파이 1SA 1SB D 타우.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죠? 자, 이때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 H2
분자에 대한 HA, HB 원자 각각의 기여도는 다를 수가 없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H2 분자에서 원자를 A 원자, B 원자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원자하고 이 수소 원자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얘를 휙 뒤집어서 A를 B로 가고 B를 A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얘는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두 원자를 물리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둘의 기여도가 다르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하고 얘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알겠죠? 알겠죠? 좋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것, 보자. 아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것. 두 번째,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예요. 자, 오버랩 인티그럴 어떻게 표기하냐면 보통 이탈릭체로 대문자 S라고 쓰는 건데 얘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뽀로뽀로뽀로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파이 1s a 파이 1s b d 타우.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적분 결과에서 소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오버립 인티그럴 S로 새롭게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의미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는 동일한 함수의 제곱,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된 건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파동 함수를 곱해서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승 알겠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는 동일 함수의 제곱,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전 우주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건데 그 결과는 항상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그런 이론을 정규화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동일한 파동 함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파동 함수를 그냥 곱하기를 해서 전 영역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그걸 오버랩 인티그럴로 정의한 겁니다. 정의. 알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정의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런 겁니까?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랩 인티그럴을 저렇게 정한 것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저렇게 정해 놓으면 뭔가 편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는 이제 곧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준다. 에잇. 자, 그럼 여기에서 어디 갔어? 그 다음 5. 자,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건데 CA하고요 CB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여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었냐면 제곱이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러면 제곱이 같다라고 하고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는 그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경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같은 경우를 여기서 편의상 n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라고 한번 써보자. 알겠죠? 보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 5, 파이 m오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해서 다시 여기서 1 정규화. 자, 정규화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정규화 수식이 요거였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이게 결국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1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n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n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은 2n제곱 더하기 2n제곱 s 저렇게 되겠죠? 되겠죠? 듣고 있었어요, 진짜. 듣고는 있었겠죠.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 힘내셔야겠죠? 네. 힘내세요. 그래. 진짜. 참네. 그래. 그래. 오염수 때문인가? 네. 해산물 잘 안 먹는데. 진짜로요? 네. 힘내주셔야겠죠? 힘내주세요. 집에서 정가연이 갑자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오영수는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 오영수가 누구야? 오영수? 아니 아빠 오염수. 오염수? 뭐 하여튼 그래.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를 같으니까 같은 걸 n으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버리면 정규화 과정은 n 넣고 이렇게 딱 바뀌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s라고 쓴 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s라고 쓴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 경우는 n을 요렇게 알겠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양자역학에서는 편의상 양수를 선택해 줍니다. 편의상 양수를 선택해 줍니다. 저 n제곱 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다 나올 경우는 항상 양수를 기준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파동함수 표현, MO 표현 는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에 짜잔. 알겠죠? 그래서 원래 파동함수가 CA, CB가 있었는데 이 CA, CB를 n으로 묶어서 최종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MO를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본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그마에도 본딩에도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수학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선 저렇게 표현된 게 수소 분자에서의 시그마 본딩 오비탈이다 라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자 위에 지울게요. 지울게요. 8 자, 그 다음은 6CA 하고요. CB가 제곱해서 같은 거니까 이래도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는 얘를 n-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경우 정규화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규화 수식 이거죠. 요거죠. 여기에 1은 요 자리에다가 n-를 넣는 거예요. 그죠? n-를 넣으면 2n 다시 제곱. 요 자리에다가 n-를 넣으면 빼기 2 n 다시 제곱의 오버랩 인티그럴 s. 자, 저렇게 되는 거 알겠죠? 사이큐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2 1 빼기 오브랩 인티그럴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뭐야? 바보 아니야. 다시 S 그냥 S 이렇게 되겠죠. 자, 간단히 계산하면 저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죠? 이럴 때 MO 표현. 자, 어떻게 되냐면 파이 MO는 2 아이고 2의 1 빼기 오버랩 인티그랄 루트 분의 1 파이 1sa 빼기 파이 1s b.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계산 결과 알겠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이런 계산 결과를 뭐라고? 시그마 백설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혼자 두 개를 선형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분자기로 함수를 저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중간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아시다시피 본딩에서는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죠? 도운? 엔타이 본딩에서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5, 6, 7, 8, 9, 10 다 됐고 10 에너지 상관도표의 작성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이시죠? 에너지 상관도표의 작성.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8 지우고. 자, 뭐 할 거냐면 짜자자잔. 자, 위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에 짜잔 1sa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알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A 원자의 1s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있을까? 아니요. 그죠? 그걸 알파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B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얘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화학적으로 동일한 슈쇼 원자니까요. 그래서 A 원자의 어타믹 오비탈, B 원자의 어타믹 오비탈인데 이 둘의 에너지 준위는 같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서 짜잔. 자, 여기 에너지 준위가 얼마냐면요.
맞나? 내 기억에 의하면. 오케이. 이거고요. 그 다음 여기 에너지 준위가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각각이 누구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본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에 있는 얘가 시그마 엔타이 본딩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딩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요? 안정해졌고 엔타이 본딩 오비탈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불안정해졌죠? 이때 알파를 요 수소 A 원자의 에너지 준이 B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했을 때 베타라는 항이 붙죠. 이건 뭐 또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그냥 어떤 상수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베타라는 정도만큼 안정해지고 베타라는 정도만큼 불안정해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관여한다? 오버랩 인티그럴이 관여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오버랩 인티그럴이 그래도 양수값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오버랩 인티그럴은 기본적으로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0에서 1 사이 값이라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크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크겠어요? 정말로요? 이 갭하고요. 이 갭 어디가 더 크고 크기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S가 0에서 1 사이라고요. 오버랩 인티그럴은 0에서 1 사이라고. 왜 0에서 1 사이인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0에서 1 사이면 이거 넣으면 1 더하기 예를 들면 0.2라고 해봐. 0.2면 이게 1.2잖아. 0.2면 0.8이잖아.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베타만큼 안정해지고 베타만큼 불안정해진 거잖아. 근데 이거 나누기 0.8이고 얘는 나누기 1.2라고. 그럼 어디가 더 깊고 어디가 더 얕냐고. 이쪽이 더 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정화되는 정도보다 이렇게 불안정화 정도가 조금 더 큽니다. 살짝 더 큽니다. 불안정화된 정도가. 그래서 본딩이 안정화되는 것보다 엔타이 본딩이 불안정한 것이 영향이 좀 더 세다. 알겠죠? 하지만 보통의 그 일반학 책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그리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지만 엄밀한 계산을 통해서 에너지 준위를 구하면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타이 본딩이 될 때 약간 더 불안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자, 짜잔 짜잔 자, 여기에서는 짜잔 짜잔 자, 각각이 누구냐면 1SA 1SB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본딩에서는 두 원자 오비탈을 뭐로 표현했어요? 더하기로 표현했죠. 더하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S 오비탈 주변의 함수값, 이 주변의 함수값이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나타나죠? 맞나요? 근데 엔타이 본딩이 될 때는 빼주잖아요. 빼주니까 한쪽이 플러스 함수값, 반대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이 된다고 할 때 이 사이에서 뭐가 나타난다? 상쇄 간섭이 되고 심지어 뭐가 나타나죠? 마디 노드가 발생하죠? 마디 나타난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면 본딩에서는 없던 마디가 무조건 생겨요. 알겠죠? 무조건. 저 상황 알겠죠? 뭐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막 그림도 새롭게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플러스 함수값이고 마이너스 함수값인데 왜냐면 뺀 거니까
뺀 거는 마이너스를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플러스 함수값이라고 할 때 여기는 마이너스 함수값이 될 거고 두 개가 더해지면 함수값의 상쇄가 벌어지면서 함수값이 0이 돼서 전자를 발견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텐데 그걸 마디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수소 H2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간단한 분자이지만 앞으로 해볼 모든 분자궤도 함수에서 항상 이런 게 적용되니까 이걸 잘 알아두라 이런 말. 알겠죠? 이때 구체적으로 알파가 뭐고 구체적으로 베타가 뭐고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1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재 145페이지 찾았어요? 그 교재 145페이지에 괄호 9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습니까? 괄호 9. 이게 분자궤도 함수의 실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 혹시 여러분 1학년 수학 시간 때 최대 최소라는 그 문제 풀어본 거 있어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예를 들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함수다 라고 하면 최대나 최소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함수다. 그럼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하면. 그런데 여러분 수학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변수가 2개 이상인데 그 여러 변수를 잘 조합을 해서 그 나와 있는 전체를 최대로 만들고 최소로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배워본 적 있죠. 그래서 뭐 산술기하평균도 있고 슈바르츠 부등식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수학적 테크닉을 여기서 쓴 거예요. 그런 수학적 테크닉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은 이 제어할 수 없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변수가 뭐 양수라거나 혹은 이 변수가 자연수라거나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 변수들을 여러 변수들로 만들어진 전체를 최대로 만들거나 최소로 만들거나 하는 문제들을 본 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CA하고 CB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CA하고 CB를 결정을 할 때 원래 이 A 원자의 1s 오비탈, B 원자의 1s 오비탈은 상황마다 바뀌어요. 이 원자 오비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원자 오비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아까 그거 뭐냐면 수식도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A 원자의 1s 오비탈, B 원자의 1s 오비탈은 이미 정해진 함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상태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요? 이 알파는 상수인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베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쓰는 테크닉이 바로 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히 볼 건 없는데 괄호 9번 한번 보세요. 괄호 9번. 괄호 9번 찾았어요? 자, 괄호 9번에 아래쪽에 보면 오비탈의 에너지를 어쨌건 구해야 되거든요. 오비탈의 에너지를 어쨌건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이 오비탈의 에너지를 누구의 함수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상수 CA와 상수 CB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CA하고 CB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에너지 전체가 안정화되겠느냐.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에너지를 최소로 만들어 주려면 CA하고 CB를 어떻게 조작하면 되느냐 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 수학적 원리로 찾아 들어가면 간단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이때 두 에너지 상태를 구해낼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런 걸 수학에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알 수 있는 그 수학적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오비탈들의 에너지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혹시 발표할 필요 없어요? 발표해야 되는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이거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이거 쓰라고. 알겠죠? 알겠죠? 세부 특기상 할 때 이런 거 써도 된다고. 아시겠죠? 이때 자,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를 봅시다.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몇 페이지
보냐면 15페이지 15페이지 찾았습니까? 15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중간에 다민이 글씨로 겹침 판단 매우 매우 중요라고 굉장히 귀여운 글씨로 적어놨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겹침 판단 매우 매우 중요. 우리 다민이가 써놨죠? 그죠, 다민아?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시험에 나오겠죠? 이거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해놓은 거 보면 시험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겹침 적분 영어로 뭐라고? 오버랩 인티그럴 알겠죠? 그 오버랩 인티그럴 어디 등장해? 오버랩 인티그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고 알겠죠? 저 오버랩 인티그럴 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보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